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서울입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정말 더위가 한풀 꺾이는 거 있죠. 어느 잡지에 봤더니 코로나 할애비도 계절의 변화는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풀 꺾여서 확실히 8월달 초 되니까 좀 덜 더운 느낌이 들죠. 이제 광복절 지나고 또 8월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마는 길지 않게 와야 될 건데 말이죠. 저는 부부 상담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 상담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이야기하자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상담하면서 제일 자주 만나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의 문제, 또 하나는 감정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늘 생각하고 또 만나고 있는 두 가지 주제, 말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는 두 글자로 하면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통에 대한 이야기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주섬주섬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주섬주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처갓집에 큰형님이 계신데, 졸업할 때 지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희들 인생이 뭔지 아냐? 그러시고는, 인생이란 말이야, 경험을 주섬주섬 줍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형님이 지금 환갑이 넘으셨거든요. 넘으셨는데도 그 얘기가, 학창시절에 들었던 얘기가 그렇게 기억에 남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주섬주섬이라는 말이 콕 꽂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들을 텐데, 또 오늘 저에게 주섬주섬 한 이야기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좋은 만남이라면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쯤은 여러분들께서 주섬주섬 주울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분들과, 가까운 분들과, 혹은 또 사업상이 만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소통을 하실 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소통, 그리고 대화, 말, 바람이라고 하든 풍이라고 하든 역시 부는 기체, 그게 바람이고 풍 아니겠습니까? 대화라고 하든 소통이라고 혹은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건 간에 실체는 다 한 가지인 것인데요. 뭔가 소통이 된다 하는 것은 통한다는 이야기고, 뭔가 대화가 된다 하는 것은 서로 마주할 대자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화자니까 마주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결과로 시원하게 통한다, 소통된다. 그때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인 것이죠. 말이라면 대화를 잘하고 소통이 잘 되고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뉴스에 한때 유행하고, 지금도 뉴스 보면 그러면 팩트 체크 이서원 기자 한번 해볼까요?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5가지 이러는데, 대화라는 것,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생각이 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팩트가 오갑니다. 팩트라고 그러면 뭘까요? 저는 팩트를 진실이라고 한번 바꿔서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팩트를 사실이라고도 부르지만 저는 진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이 정말 그러할 때 그것이 팩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럼 인생의 팩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삶 자체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통을 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을 26년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이 어떤 거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뜻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속상한 것, 어쩌다 뜻대로 돼서 기분이 좋은 것, 이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비율로 말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7대3 정도는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 3. 뜻대로 되는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7. 뜻대로 되는 것이 3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일찍이 20대 때 이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20대 때는 반대로 생각하죠. 뜻대로 되는 것이 7, 뜻대로 안 되는 것이 3.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3을 없애보려고 정말 사회운동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30대가 되면 그 비율이 6대4 정도로 변하다가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얼마로 변화? 5대5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변하다가 50대, 60대로 가게 되면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죠. 우리 한 7, 80대 되는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도 없다는 건 좀 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에 올림픽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올림픽 국대 선수랑 그리고 특전사 요원이랑 늙은 노시인이랑 불시착을 했습니다.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이런 퀴즈의 답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틀린다. 그래서 어떤 것이 답이겠어요? 의외의 사람? 맞습니다. 노시인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라고 이 퀴즈에서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해설을 어떻게 할까요? 왜 노시인이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는 자신만만합니다. 이 무인도에서 빨리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영을 하고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익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러면 특전사는 뭐냐? 너무 싸우려고 그래요. 너무 장애물들, 또 그 무인도에 있는 야생 동물들, 독충들 이런 것들과 싸우려고 그러다가 그만 비명 행사를 하고 말았다. 그런데 노시인은 어쩌면 내 삶은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이 될 수도 있다. 누가 구조하러 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여기서 남은 생을 산들 어떠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소소한 것들을 낙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슬픔도 인생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무인도에서 버티고 견뎠다는 것이죠. 강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 이 진리를 노시인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선박이 그 무인도에 노시인을 발견하고 구조해 줬다. 이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노시인은 가장 소통을 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생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준비에 3분의 1을 마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괜찮은데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겠어요?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주제가 너무 빙글빙글 돌면서 바로 본론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까요? 저는 후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순간 저는 어느새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더 잘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말로 심각한 오해요, 착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소통을 할 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3년 지나면 이거 생각하고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고요. 5년 정도 지나면 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나의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나 또한 살고 있는데 하면서 나도 남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고 5년 정도 갈등이 생기면
저한테 제가 있는 서초동 상담실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일찍부터 겸손했더라면 결혼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의 스킬 중에 가장 중요한 스킬은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인드의 첫 번째는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뜻대로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실적이 올라가고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그 부를 얻고 그 다음에 지위를 얻게 된다면 이것은 특별한 예외다 생각하고 내가 내 운명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원래 운에 감사하고 내 노력이 잘 먹혀 들어간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 뜻대로 뭔가 안 돼요. 돈도 안 들어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실적도 오르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 그러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배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제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통의 전제로서 인생과 또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이나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행복이라는 두 글자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기쁨을 모은 것, 그것은 행복의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기쁨은 10%밖에 안 일어납니다. 90%는 기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냥 기쁘지도 슬프지도 괴롭지도 않은 일들이 있고 그 뒤에 정말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쁜 일이 생길 때만 행복하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비결은요, 기쁜 일이 왔을 때는 아까 뜻대로 됐을 때 하는 감정이 있었죠?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왔을 때는 너무 좋아하면 됩니다. 활짝 웃으면서 와, 뜻대로 되는 일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것 플러스 나머지 행복의 반쪽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 괴로운 일, 외로운 일,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팩트를 가만히 바라다보고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 일이 생겼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죠. 실패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에 대해서 조사를 때문에라고 붙이는 건 실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패에 대한 예의란 때문에로 붙이지 않고 덕분에라고 붙이는 겁니다. 실패 덕분에 나는 무엇을 배웠다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구 4강까지 나갔습니다. 올림픽에서 맞죠. 그때 봤더니 4강전에서 내리 3대 0으로 계속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지는 걸 봤습니다. 뭔가 거기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메달을 따지 못했다가 아니라 진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허점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성공적으로 호응을 얻기보다 그저 그렇고 저를 초대한 우리 사장님이 믿고 교수님한테 맡겼는데 왜 반응이 별로고 내용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는 이야기 들을 가능성이 더 높고 또 그렇게 만약에 팩트로 나타나게 될 때 저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재미가 없었을까? 왜 흥미를 끌지 못했을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제 강의를 하나씩 보완해온 역사가 2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눈맞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명은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옷은 무엇을 입으면 좋을까? 말 속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의 내용은 어떻게 도입부를 가져가고 진행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배움터가 바로 실패라는 배움터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 뭐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기쁜 일을 모은 것 플러스 슬픔에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배운 것을 합하면 행복이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행복의 필요 조건은 기쁜 일이지만 충분 조건은 기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배우는 것, 배우는 마인드셋, 마음 자세가 바로 행복의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사실은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성숙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성숙이란 무엇인가? 성숙한 행복은 찰나적인 행복과 다릅니다. 어떤 자극에 의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 그것은 찰나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속적이고 그리고 은은한 기쁨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 이것은 충분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숙이 필수적으로 밑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기초공사를 한번 닦아봅니다. 첫 번째 기초공사는 삶이란 내 뜻대로 잘 안 될걸요? 인생은 내 뜻대로 잘 안 될걸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좋을걸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작은 일에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일에 담담해지는 겁니다. 내 삶을 그렇게 성숙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 여러분처럼 아메이 사업을 하건 저처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건 혹은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건 또 간병인을 하고 있건 성숙한 자세로 인해서 소통의 기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건 간에 괜히 얘기를 하고 싶고 괜히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참 묘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성숙한 눈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통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의 이야기에서 국가대표 국대선수가 아니라 그다음에 특전사 용사가 아니라 노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실패에 대해서도 너그러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성공한 사람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해 줍니까? 이거는 특별히 비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로또 복권 같은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얼마나 가능성이 낮은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마냥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삶의 이러한 진리, 팩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을 다독여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좌절할 때, 힘들 때 나에게 전화 한 통 해주고 나를 다독여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령 사업적인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독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해관계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그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극소수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극소수가 되시면 여러분은 아메이를 하시면서 저와 같은 직업, 상담이라는 직업을 겸업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상담업은 성숙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해지기를. 성숙해진다는 거 따지면 뭐라고요? 삶의 진리에 대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이제 기초공사를 다졌으니 기둥을 한번 세워볼까요? 기둥을 3개 정도 세워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 표정을 보시면서 제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저를 무척 좋아합니다. 누구보다 좋아하냐면 제 자식보다 저를 더 좋아합니다. 누구보다 좋아하냐면 제 아내보다 저를 더 좋아합니다. 정말 저는 제가 무척 좋습니다. 무척 사랑스럽습니다.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예전에 그 스페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느 굉장히 시를 잘 쓰는 사람, 문학을 잘하는 사람이 국왕에게 훈장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마땅히 받아야 할 시간에 마땅히 받아야 할 제가 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왕이 웃으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상을 받게 돼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 노 작가가 웃으면서 그랬대요. 정말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야 될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미덕이 겸손 아닙니까? 겸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야 정말 시건방지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국왕 앞에서 그 훈장을 받으면서 그런 소리를 했나. 인간성이 덜 됐다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저를 사랑합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저를 무척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도 장관을 만나도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니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걸?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이제 곧 가을인데요. 가을이 돼서 저는 학교를 그 신촌에서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학교 안에 산이 있었습니다. 안산이라고 있었어요. 그 박사과정 때 산에 가서 코스모스를 하나 몇 송 이렇게 꺾어다가 우유 유리병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다가 코스모스를 넣고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코스모스를 드리면서 선생님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 그래서 가을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무척 감성적인 선물이죠. 선생님이 그 꽃을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소원아, 대한민국에서 누가 널 싫어하겠냐? 지금도 그 말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소원아, 대한민국에서 누가 널 싫어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저는 그날부터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30에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벌써 26년 전이죠. 26년 동안 저는 그 말이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 저는 대한민국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 여자도 나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들도 이 아빠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은 정말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김혜련 사장님 한 번씩 만나시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또 이호연 사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저는 그분들이 저의 거울과 같다. 거울로 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김혜련 사장님, 얼마나 사장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냥 눈에서 광채가 뿜뿜뿜 나면서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 말로 목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왠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아직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계속 주눅들어 있고 어딘가에 위축되어서 숨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리로 괜찮아요. 한두 번 끌어내지 계속 끌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데요. 그 아들에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우리 부부는 부모 일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부부 사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요, 엄마 아빠 일에 신경을 쓰기에는 자기 일에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될 때까지 자기 일에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 일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면 자식은 자기 일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부모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부모를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부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하게 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잘해줘야 되고 하는 부담감을 1도 안 가지게 하려면 만나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혜련 사장님을 만날 때 제가 사장님께 신경을 1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이미 100%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장님도 저에 대해서 1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저를 100% 좋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옛날에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이 왕비한테 물었죠. 왕비는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오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송구합니다만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비, 실은 나도 그렇소. 나도 내가 제일 좋소.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 전공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너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이렇게 확신을 준다면 스스로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지방에서 워크숍을 하다가 만났는데요. 표정이 너무나 환하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이러니까 이래요. 제가 너무 이쁘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솔직히 속으로 이런 얼굴이 정말 이쁘다고 봐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영어로 just plain 뭐예요? 평범한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얼굴, 배우 뭐 탤런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얼굴이었는데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이쁘셔서 그런 거예요? 하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더니 그럼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얼마나 이쁜지 어머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엄마 나 예뻐? 그랬더니 그럼 우리 딸 너무 이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얼마나 이뻐? 하고 물었더니 여러분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노로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만큼 이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 뒤로 자신감 뿜뿜 이 딸은요, 정말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하고 서슴없이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 성공했다는 거죠. 왜? 엄마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요. 너는 네가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있을 만큼 이뻐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부모님을 둔 자식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괜찮다, 정말 사랑스럽다는 것을 부모로부터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처럼요, 기도 교수님을 잘 만나야죠. 선생님을 잘 만나야죠. 정말 은사님, 스승님을 잘 만나면 네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확인해 줄 겁니다. 부모도 못 만나고 스승도 못 만났다. 그러면 결혼을 잘해야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저는 이호연 사장님이 김혜련 사장님을 정말 사랑한다. 저는 두 분을 뵈면서 우리 김혜련 사장님은 해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호연 사장님은 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처럼 밝고 환하게 비춰주는 사장님이 계신다면 그런 해를 은은하게 감싸주고 맞춰주시고 같이 호흡해주시는 달 같은 사장님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부모가 그래주지 못했다면, 그러면 배우자가 못해줬다면 또 누가 해주면 되는 걸까요? 사회에서 만난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저에게 교수님 정말 환하고 괜찮으신데요? 하고 이야기해 준 순간 저는 바로 찰떡같이 그 말을 믿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이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면 더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두 없어도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면 축복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축복 일기. 제가 여러 해 동안 써본 일기인데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 비밀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축복 일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일기인데 잠을 자기 전에 딱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오늘 내 뜻대로 된 일에 대해서 씁니다. 오늘 내 뜻대로 된 일,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처음 만났지만 편안하게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것, 그래 무사히 마친 것, 제 뜻대로 된 겁니다. 제 뜻대로 된 것을 쓰고 옆에다가 Thank you라고 씁니다. 감사하다라고 쓰죠. 또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하나를 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을 하나를 써요. 그리고 나서 배울 점을 하나 쓴다는 겁니다. 하나 쓴다는 거. 오늘도 제가 오전에 강원도의 교육지원청이라고 그랬죠. 교육청에 이렇게 줌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일기를 그분들한테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축복일기. 두 가지를 합하면 축복이 되거든요. 감사하고 배울 일이 있으면 축복이 되는 거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성숙이 이어지면 행복한 삶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머스터드 색깔의 옷, 노란 겨자색 옷 같은 걸 입었는데 되게 이거는 내 뜻대로 예쁘고 잘 된 것 같다. 원판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무슨 색깔도 어울리지만 특별히 머스터드 옷 색깔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축복일기에 첫 번째 줄에 쓸 거라는 거예요. 머스터드 옷, 나이스. 역시 예뻐. 그리고 이런 용모에 나는 감사해. 내 얼굴에 감사해. 감사를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 줌 강의가 재미가 없으면 그 학교 일도 좀 이렇게 더블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더블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축복일기에는 뭘 쓸 거냐 하고 여쭤봤더니 이 선생님 이야기가 더블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했지만 못했음이라고 쓰고 거기서 배운 건 뭐냐 그랬더니 집중과 몰입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산만하게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축복일기를 매일 그렇게 쓰는 거다 하고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일기를 쓰다 보면 정말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루에 한 개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 옷 하나를 입는 거든지 혹은 라면을 삶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슬고슬하게 됐다고 쓰든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쓰고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배울 것을 챙기는 순간 왠지 뿌듯함이 몰려오면서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내가 이것을 더 배워서 더 괜찮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스스로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흘만 써보세요. 왠지 내가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더 괜찮아지는 걸 느낍니다. 감사할 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것에서 뭔가 배우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활화하고 실천화한다면 다른 사람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사람한테 잘 된 일, 또 안 된 일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배울 점들에 대해서 내가 기가 막히게 읽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선생님이 또 그래요.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당뇨가 심해지면서 한쪽 눈이 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그래도 다른 쪽 눈은 보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서는 울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쁨은 우리 삶에서 기쁨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빨리 사라지지만, 슬픔은 번개처럼 예상치 않았을 때 번개처럼 빨리 나타나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나간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 실망한 것에 대해서 너무 빨리 기쁨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마라. 이 슬픔은 오랫동안 가는 슬픔이다. 그래서 남편의 슬픔 곁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천천히 거북이 걸음으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불안하겠냐 하고 이야기해주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남편한테 그 뒤에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 한쪽 눈을 실명했지만 그러나 내가 멀리 떨어져 있던 나의 두 눈이 당신 곁에 함께하게 됐으니 당신은 이제 눈 3개를 가지게 된 거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눈을 가지게 된 거다.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생님이 눈 3개를 가지게 됐다는 말이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로 눈 3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축복일기를 늘 써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에서 배우려는 마음을 늘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스승님, 저한테 26년째 상담을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저희 부부 주례를 서주기도 하셨는데, 요즘 저도 우리 선생님과 일주일에 3번씩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 선생님과 제가 하는 대담을 관심이 생기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름이 이서원입니다. 우리 선생님 성함이 이근후신데요. 이서원과 이근후라고 유튜브에 치시고 너랑 나랑이라고 치시면 6월 9일부터 매주 3개씩 올라오는 인생 삶의 샘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삶의 지혜 산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과의 한 30분의
걸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담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한 것은 우리 선생님은 제가 그 스승의 또 그 제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선생님 지금 90이 가까워 오시는데요. 1년에 책을 서너 권, 많을 때는 5권씩 책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한쪽 눈은 실명하셨고 다른 쪽 눈은 거의 1m 앞만 보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손주들한테 알바를 주시는 거죠. 구술로. 또 장애인 재가 방문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으로 하시면 그분이 이제 손으로 치셔서 활자화해가지고 책으로 만들기도 하시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들었죠. 선생님은 지금 한쪽 눈은 실명하시고 한쪽 눈은 거의 잘 보이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성인병을 만성적인 질병을 10개 이상 가지고 계신데 책을 쓰시고 제가 곁에서 볼 때 표정이 전혀 무너지시지를 않으셨는데 표정을 그렇게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을까요? 라고 선생님께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코로나 이전이죠?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여쭤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 친한 친구 중에 굉장히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이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철학 교수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친구가 평생 철학 교수를 하면서 가진 철학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5글자. 할 수 없지 뭐 라는 5글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뭐. 코로나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신 것은 눈이 실명하는데 할 수 없지 뭐 철학, 그 친구의 철학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망한다고 좌절한다고 슬퍼한다고 눈이 더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 친구분의 철학에 선생님이 붙인 게 있다는 거예요. 8글자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글자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눈은 실명했지만 목소리는 남아있다. 머리는 남아있다. 그래서 목소리와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 하고 그것을 출판사에서 풀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손주한테 알바를 줘서 구술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지금도 표정을 보면 개구장이 같습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공 굴리며 띠을 띠며 놀아요 하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살아 있으신 거죠. 선생님의 얼굴 표정, 저의 얼굴 표정, 김혜련 사장님의 얼굴 표정, 저는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밑바탕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사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쩌다 뜻대로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우라고요. 그것이 밑바탕이고요. 위에는 나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 정말 나는 아메이가 너무 좋아요. 나는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무런 잡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꺼이 영향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나에게도 흡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희 집도 한 10년째 아메이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메이 치약이 별로 안 좋은 단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 치약을 쓰게 되면 다른 회사 치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요즘 아메이 비타민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보고도 6알씩 먹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듬성듬성 먹는데 아내는 비타민을 먹고 나서 참 몸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비타민에 대한 확신, 신뢰, 그리고 치약에 대한 신뢰, 확신이 있다면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메이 치약 한번 써보세요. 아메이 비타민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치아가 너무너무 개운합니다. 아메이 치약 덕분입니다. 다른 치약 100개 사느니 아메이 치약 하나 사는 게 낫습니다. 비타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하는 제 표정에 과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지 2개의 예를 들었을 뿐인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호식품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참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라고 천호식품 그죠? 광고를 했었잖아요. 또 뭐 정인식품인가 딱 좋아 뭐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제품,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누구만큼 사랑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의 제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 이 일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2번째 기둥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뜻대로 안 된다는 바탕하에 나를 사랑하는 기둥을 가장 중심에 세우고 그리고 바로 좌의정에 해당하는 데다가 내가 하는 이 일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 기둥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 기둥은 뭘까요? 그 기둥은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공통점이 결과물이다라는 게 공통점이랍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더니 부산물로 생겨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했더니 그 결과물로 생겨나는 것이 돈입니다. 결국 행복과 돈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물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만 쫓아서 저 파란 나라를 보았니? 그죠? 무지개를 쫓아가는 사람 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행복 구하기 어렵습니다. 돈만 쫓아가는 사람 돈을 벌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돈은 다리가 4개다. 그래서 사람 2다리를 가지고 아무리 쫓아가도 돈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돈은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성큼성큼 따라와서 나에게 안겨준다. 이런 말이죠.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제가 현장에서 배우고 익히고 깨우친 인생의 지혜를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예비 상담자들한테 주는 것만큼 가치 있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몸으로 실전에서 현장에서 느낀 20몇 년을 이 사람들이 1, 2년 안에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선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하나님께서 보셔도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보셔도 야 이서원 너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이렇게 일이 선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제가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제가 홍보도 안 하고 어디다가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오셨습니까? 대박! 이제 진짜 다른 상담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다른 데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데 좀 알리지 말고 나만 알고 이렇게 찾아오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눈빛에 뭐가 있겠어요? 상담하는 저를 너무 사랑하고 상담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굳게 믿는 그런 눈빛이 레이저처럼 그분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상담이 다 마쳐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방송 관계자셨고 그 방송 관계자가 저에게 방송 일을 소개해줬고 라디오 방송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2개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목적으로 했다면 라디오 방송을 어쩌다 특집을 한번 나갔지 계속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에게 방송 제의로 오고 또 출판사에서 책으로 쓰자고 책으로 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3번째 기둥은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와 만난 당신은 정말 대박입니다. 행운의 사나이요, 행운의 여사님입니다.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좋은 제품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좋은 상담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기초에 기둥 3개가 세워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복습으로 얘기해 볼까요? 세상은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되는 소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 또 이 뜻대로 안 되는 실패 덕분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움을 깨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끌어서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이 성숙을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행복의 기반 위에서 기둥을 3가지 세우자 하는 겁니다.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라고. 내가 어때서? 독립영화 중에 제목이 내가 어때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내가 어때서? 유튜브 치시면 내가 어때서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어때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내가 사랑해 라는 겁니다. 3번째 우의정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러면 이제는 지붕 얻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붕 얻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러면 집이 완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갈 때요. 대학원 석사를 2명만 뽑았습니다. 그때 한 10명 정도가 시험을 치고 많을 때는 15명 정도가 쳤으니까 경쟁률이 5대1, 뭐 7대1, 8대1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대학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때였는데요. 제가 서울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올 때 제 아버님이 떠나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 이제 서울로 가면 그 교수를 만나게 될 거야. 아, 그렇죠, 아버지. 교수가 만약에 먹는 걸 좋아하면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 좋아하면 청소를 해줘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That's it. 그게 끝이었어요. 아니, 서울로 떠나는 아들한테 꼭 성공해서 돌아와라, 뭐 교수가 되라, 이런 얘기를 못할 망정. 교수가 먹는 걸 좋아하면 밥을 사주고, 청소를 좋아하면 청소를 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 시시하잖아요. 아, 아버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학생 때
대학원을 준비를 했어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대학원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있었던 건물이 성안관이라는 건물이었는데, 아침 일찍, 어느 날 우연히 성안관에 갔더니, 노 교수님이, 이제 정년을 얼마 안 앞둔 노 교수님이 이 계단을 지나가면서 요새 아줌마들은 뭐 청소를 안 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광석처럼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 있죠. 교수가 청소를 좋아하면 뭘 해주라고요? 맞아요. 청소를 해줘라. 그게 떠올랐어요. 좋아. 그럼 청소를 한번 해볼까? 제가 군대에서 정말 청소 군기 잡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대자루를 가지고 복도, 계단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좀 약간 게을르다고 해야 되나요? 성실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줌마가 저를 이제 부리듯이 썼어요. 여자 화장실도 청소하게 되고, 저기도 좀 닦아줘.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닦아줘. 운동 겸 그렇게 닦았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닦았을까요? 노 교수님이 아침 일찍 국제학술대회를 가셔야 되는데 뭘 잊어버린 게 있어서 계단으로 오셨다가 제가 막 땀을 흘리면서 닦는 걸 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였나? 자네였어? 예? 이랬더니 내 방에 좀 와. 그래요. 그래서 마대자루를 들고 이제 땀을 닦으면서 그 방에 갔더니 우리 지도교 교수님께서 여기도 좀 닦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방을 이렇게 닦는데 선생님이 자네였구만. 자네였네. 그랬더니 소파에 앉으래요. 앉으라고 그러시더니 자네는 뭘 하고 싶나?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전 대학원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대학원의 경쟁률이 높은데, 근데 사실은 이 행정론을 가르친 이 선생님 과목 과락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족보가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선생님 점수가 60점 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 과목이 가장 골치가 아파하던 과목이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갑자기 서재로 가더니 행정론 책이 이렇게 원서랑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꽂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이렇게 빼시더라고요. 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요새 행정론이 말이요, 이 책이 참 좋더라고. 이 책이 참 좋더라고. 그래요. 눈이 번쩍 뜨였죠. 예. 그랬더니, 그리고 말이요, 이 책 중에서도 이 12장 지나서가 좋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12장부터 16장까지 달달 외웠죠. 그래서 학교 생기고 나서 90점 이상 제가 최초로 받고 2명 중에 1명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눈 밝은 분이었는가를 사무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저 부정 입학자입니다. 그죠? 그렇게 청소해가지고. 청소를 그렇게 좋아하는 교수님께 청소를 했더니 무엇이 생겼어요? 대학원 입학 문제에 대한 힌트가 생겨서 제가 당당히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소통 잘하는 달인들을 보면요, 이 지붕에 해당하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잘 해주는 겁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 아내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어디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가계부라든지 뭐 이렇게 보험이니 저축 이런 거 아내가 다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무계획적이고 비계획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실적인 물질적인 것들, 이게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되든 말건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지혜로워지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대화하는 이 지붕의 방법은 아내에게 경제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100% 정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별칭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문화재고 나도 문화재인데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유형 문화재,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무형 문화재, 그래서 우리는 인간 문화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가
뭔가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당장 눈에 나타나지도 않지만 책을 보고 사색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강의하고 상담하는 것을 높이 사주고 있습니다. 왜냐? 무형문화재니까. 제가 힘주고 있는 것은 무형적인 정신적인 가치니까 고마운 저도 아내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계획을 짜도록, 아내가 주로 짜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 제에게 생기는 모든 것들은 아내에게 일단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산 지가 지금 16년이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소리 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붉게 본 적도 없습니다. 왜 부부들이 싸우겠습니까?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화내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비결은 결국 상대가 힘주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 리스펙트를 풀어 쓰자면 다시 한번 스펙이 보다, 안경 스펙터클, 스펙, 이게 SPECT, 살펴보다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살펴보세요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것은 어떤 스킬, 상대가 이렇게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얘기해줘라, 이렇게 할 때 뭐 해줘라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매력 있는 사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행복하고 성숙한 것의 바탕은 오늘 복습 여러 번 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뜻대로 되는 일이 소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다수다. 소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다수에 대해서는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생활화해라. 어떤 일기로 제가 얘기해서 축복일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당장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둥세개, 대들보세개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나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좋아해라. 무조건 좋아해도 좋습니다. 좋아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자기를 존경할 수밖에 없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나를 가꾸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하는 일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좋아해야 된다. 이걸 좌측에 세우고 우측에는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 나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당신 나 만나서 복 받은 줄. 제가 대학교 교수가 될 때도 나 놓치면 너희만 손해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대학원에서 받을 때도 내 수업 안 들으면 안 듣는 사람만 손해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공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과목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네가 문제를 내고 네가 답을 쓰세요. 학점은 모두 A를 준다. 이런 교수로 지금 학생들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헌법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주고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누군가 다가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이서훈 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저 선생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저 선생 일부러 칭찬해 줄 필요도 없어. 이미 자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발광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빛을 비춰줄 필요도 없어 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 일을 정말 사랑하니까 저 일을 나도 왠지 사랑하면 남는 장사일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나도 상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같으면 나도 아메이 뭐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내가 아픈 곳,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줄 때 정말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통을 가르치고 대화를 가르칠 때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많이 가르치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내가 어떠한 것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김혜련 사장님이나 이호연 사장님도 모든 아메이를 비롯해서 삶이 뜻대로 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셨을 것이 분명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무엇인가 배워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로서 딛고 일어서셨을 겁니다. 그 기반을 튼튼히 한 위에 지금 여러분 표정에서 보듯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기 하는 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이 꿈이라면 비전을 넣어드리고 상처라면 위로를 해주고 돈이라면 좀 더 벌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통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소통을 잘하는 방법, 대화를 잘하는 방법, 말을 잘하는 방법은 기술에 있지 않고 바로 그 담당자인, 주체자인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금 시계도 쳐다보지 않았고 또 몇 분이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짧든 길든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의 일단 전부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꽃들, 많은 별들을 빛나게 하시고 피우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강의를 저에게 제안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신 김혜련 사장님, 이호연 사장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관리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는 이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